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장기간의 군사정권과 내전으로 신음해온 미얀마의 대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2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지 당국을 인용한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와 반군 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인프라가 이미 상당수 파괴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진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정부는 지진 발생 후에도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요. 다행히 외국에 구호 요청을 하면서 쿠데타 이후 걸어 잠갔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얀마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벌어질 때마다 외국의 관여로 정치 국면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지진이 미얀마 내전에 미칠 영향,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이웃나라 태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건설 중이었던 33층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지진 피해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4월의 첫날 4월 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 교육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가 제기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의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육 지침 탓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의 절충교육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여부 및 부가시세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 지위를 박탈한 내용의 2000년 미중 관계법 수정안을 4월 1일 발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지위를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쿠바입니다. 이들 국가는 최혜국보다도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데요.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달 중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올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주석의 동남아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이뤄지는 건데요. 이들 세 개 나라는 지난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낸 상위 15개 나라에 속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흔드는 반면 중국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공적 자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르펜 의원이 공적 자금 유용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즉시 박탈되면서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4년과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합계 출산율이 1.18명으로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이래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최저 출산율이었던 1995년의 1.19명보다 낮고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도 크게 밑돕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는데요. 출생아 수는 2008년 이후, 전체 인구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만 출산율 감소 추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벚꽃과 추풍낙엽.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 상호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둔 31일 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시즌에 아시아 증시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도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장 끝날 때 약간 회복은 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고 네. 일본과 대만 증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 일본의 도쿄 증시의 니케이 2호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하락하면서 35,617.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밀린 건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고 특히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쿄 일렉트로닉이 6% 넘게 빠졌고요.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혼다가 5% 넘게 빠졌고 네. 닛산도 4%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대만의 좌첸 지수 역시 어제 하루 만에 4.2% 빠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인 TSMC가 4% 넘게 빠졌고요. 폭스콘의 모회사인 홍하이 정밀기계도 5%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본토 홍콩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중국의 CSI 300 지수가 0.66% 하락했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민감한 홍콩의 항생지수 역시 어제 1.14% 하락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홍콩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3% 넘게 빠졌고 자동차, 전기차 업체죠. 비아디가 3% 넘게 이렇게 빅테크 자동차 종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온스당 3,100달러 넘어서면서 3거래 연속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 약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세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징병과 특별 군사 작전은 별개 문제. 네. 오비락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를 앞둔 푸틴 대통령이 16만 명 규모의 정례 춘계 징병을 명령했습니다. 이걸 보면 전쟁을 안 끝나겠다는 건가? 뭐지? 왜 하필 이때 징병을 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에 소속하지 않는 군 징병 대상인 18세부터 30세 러시아 시민 16만 명을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소집하는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8세부터 30세까지 모든 남성은 의무로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거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할 경우 예상하는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러시아 징병 상한이 원래 27세였는데요.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시작되고 나서 30세까지 이걸 올렸습니다. 네. 러시아 춘계 징병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14만 4,500명에서 23년에 14만 7천 명으로 늘었고요. 작년에 15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16만 명으로 또다시 10,000명 정도가 더 늘 것 같습니다. 네. 군대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라는 이 푸틴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걸 시작한 2022년 초반에 100만 명이었는데요. 지속적인 병력 증원에 따라서 올해 150만 명으로 병력 규모가 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춘계 징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휴전하는 이 와중에
징병을 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죠. 의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오비이라기 네,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효율성. 네. 지금 국제사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미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 현장에 발빠르게 도착해서 그동안 고활동을 했었던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인데요. 네.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가 재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만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단 3명으로 구성된 국제개발처 USAID 평가팀이 4월 2일까지 미얀마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전하면서 네. 미국의 대응이 통상적인 상황보다도 훨씬 더 더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7의 강진으로 큰 패를 입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해외 원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쓸데없는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런 상황이 트럼프 정부가 USAID 그러니까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해체한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연방정부 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 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날 USAID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했고 남은 프로그램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USAID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USAID 인도주의 지원국 일부 직원들은 미얀마 지원 대응책을 준비하던 지난 29일 날 해체 일정에 담긴 이메일을 받았고요. 아, 그렇군요. 이들은 업무가 그날 오후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미얀마 양곤과 태국 방콕에서 인도주의 지원 고문으로 일할 예정이었던 직원들 다 해고가 됐다고 전했고요. 재난 현장 대응팀으로 신속 배치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위기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들도 감축되면서 사실상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이미 마비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국제개발처 USAID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83%가 종료가 됐고요. 보조금 계약의 90%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2023년 그때 이제 튀르키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USAID 국제개발처가 수색 구조 지원을 하면서 24시간 안에 재난 현장에 즉시 도착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미국이 사라진 재난 현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미 1,400만 달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을 했고 구조대원 126명, 수색견, 의료키트, 무인기, 지진 감지기 이런 장비 등을 미얀마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재로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USAID에서 해외재난지원국 국장을 맡았었던 제레미 코니닉은 미국 지원팀은 장비뿐만 아니라 현재 구조대 수색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지식도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가 한다라도 미국에 떠난 자리를 메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결국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세계 최고의 재난 전문가들이 USA에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이 없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지금 홍역 환자가 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달에 10년 만에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고요. 네.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또 발병 사례가 37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근거 없는 백신 괴담이 퍼지면서 접종받지 않는 어린이가 대부분 감염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에서 통보받은 홍역 감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미국의 17개 주에서 378건의 홍역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6일 미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텍사스주에서 홍역 사망자가 나왔고요. 추가 사망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2명 나왔습니다. 감염자들은 백신 접종 받지 않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올해 홍역이 빠르게 번진 것은 홍역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은 홍역 백신과 자폐증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O에서도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홍역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WHO 보고한 올해 홍역 감염자 입원율이 17%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백신 부분 최고 책임자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갈등 때문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이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될 거라고 통보를 받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크스 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의 빠른 개발과 승인 절차를 담당해서 규제를 간수하면서 이 백신을 이제 코로나19가 번지는 것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장관 본인이 백신 음모론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케네디가 오면서 결국 갈등을 빚게 됐고 두 사람이 부딪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단 케네디 장관은 이 홍역이 빠르게 퍼지자 약간 입장을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결국 본인 입장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보건부는 직원 10,000명 감축과 함께 일부 부서 폐쇄 등 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백신만 맞으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네. 건데 이런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가 스스로 백신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어른들의 그렇죠. 선택에 따라서 아이들이 네. 자신의 선택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몰락한 극우의 아이콘. 네. 유럽을 중심으로 요즘 극우 세력들이 좀 정당대 득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르펜 의원이 공적 자금 유용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즉시 박탈되면서 2027년 대선 출마가 불확실해졌는데요. 그렇군요.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이 르펜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벌금 10만 유로, 돈으로 1억 5천만 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르펜 의원 등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 부유에서 활동을 하면서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로 유용한 혐의를 받으면서 이게 2023년에 기소가 된 건데요.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이 범행으로 발생한 유럽의회 손실이 290만 유로에 달한다면서 르펜 의원이 범행의 핵심에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선거에 따라서 차기 대권을 노렸던 르펜 의원과 국민연합은 최악의 치명타를 맞게 된 건데요. 네. 르펜 의원은 극우 정치인으로 2017년과 2022년에 대선 결선에서 연달아 진출하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위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국민연합 역시 작년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1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 르펜 의원을 비롯한 국민연합의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앞으로 당 운영 그리고 당의 외연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권 유력 주자다 저희가 이렇게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불확실해졌고요. 지금 국민연합을 이끌고는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SNS에 오늘 부당하게 처벌받은 건 르펜뿐만 아니라 프랑스 민주주의 자체라면서 법원 판단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작년 하원 선거에서 국민연합을 이끈 르펜 의원은 123석을 획득하면서 당을 원내 단일 최대 정당으로 부상시켰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42%가 르펜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국민연합 당대표는 30세 조르당 바르델라가 이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의 거물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당을 어떻게 이끌지 또 플랜 B가 없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당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데자뷰라고 네. 정하셨는데요. 데자뷰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기시감 뭐 이런 네. 말이 되는 건데요. 코로나 대유행 당시 마스크 비롯해서 생필품 품귀 현상이 있었죠.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달걀 대란에 이어서 이제는 화장지, 페이퍼 타월이 마트 매대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장지와 페이퍼 타월에 사용될 수 있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격이 앞으로 엄청 오를 거니까 미리미리 사두게 되는 건데 그러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에 관해서 관세를 현재 2배 가까운 27%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추가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면 비율이 50%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이 같은 계획이 화장지의 주재료인 표백 펄프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표백 펄프는 미국의 표준 화장지의 30%와 일반 페이퍼 타월의 50%를 차지하고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만약에 실제로 부과가 된다면은 재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부 펄프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장지와 페이퍼 타월 등 일상적인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 휴지다란 이게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업체들이 캐나다산 목재를 다른 목재로 대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수입을 캐나다부터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공정 과정에서 캐나다 펄프에 맞게 이제 공정 과정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이 다 미국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일반 시민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속도 붙은 고래입니다. 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출범 한 달 만에 월간 트래픽면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제쳤습니다. 네. 딥시크의 로고가 바로 고래인데요. 그래서 고래가 네. 나왔군요. 네. 고래가 속도가 붙으니까 가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챗GPT를 잡았습니다. 무료인 딥시크는 챗GPT4 수준의 고급 기능을 제공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인 AI 툴즈 XYZ에 따르면 딥시크가 지난 2월 달 월간 방문자 수가 5억 2,470만 건을 기록하면서 5억 건인 챗GPT를 넘었다고 합니다. 딥시크는 2월 방문자 수가 1억 3,650만 명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네. 1월 달부터 첫 선을 보임부터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딥시크를 방문한 사람이 7억 9,260만 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 공짜. 그렇죠.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챗GPT4는 유료거든요. 네. 한 달에 28,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이걸 매달 내면서 쓰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딥시크는 공짜니까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쓰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뭐 개발자, 프리랜서,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도 딥시크를 세컨드 AI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좀 논란거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뭐 사실 뭐 중국으로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료 이유가 네, 있죠. 그래서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편리하고 무료니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외신캐스터 조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릭 애슬리의 노래 Never Gonna Give You Up 들려드립니다. We're no strangers to love. You know the rules, and so do I. I feel commitment's what I'm thinking of. You woul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5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 등으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0% 넘게 늘었고 다른 IT 품목 수출도 증가세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었던 어젯밤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9개 의대 학생이 전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한 곳인 인제대는 등록 마감 기한이 오는 4일까지여서 아직 복귀율이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1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국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도로 1973년 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열대야 일수도 20.21로 평년의 3.1배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고 기상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여름철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평균 기온 역시 24.7도로 관측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은 이웃나라인 태국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에서도 지진 피해 많이 발생했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네, 김종민 통신원.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강진이 발생했죠. 그 강진 때문에 이웃 나라인 태국에도 큰 피해가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대규모 규모 7.7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여파가 태국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33층 건물이 건설 중이었던 이 건물이 그대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아주 큰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진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인데 그래서 아마 더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김종민 통신원? 예, 잘 들립니다. 네네, 다시 좀 전해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요? 예,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의 여파가 태국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 중이던 33층 건물이 그대로 내려앉는 네. 모습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지진 피해가 거의 없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거의 30년을 살고 있는 저 역시 이번 지진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에 한 번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지진이 발생한 여파로 방콕 건물이 조금 흔들렸다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나 네. 이번 지진은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까지 태국의 지진 피해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네. 33층 건물의 붕괴로 실종자가 최소 78명 이상이어서 아.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방콕과 태국 전 지역은 겉으로는 일상생활로 복귀한 듯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고층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 지진 진앙지와 태국 수도 방콕이 1000km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33층 건물이 무너질 정도였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 지진의 특성은 장주기 지진동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장주기 지진동은 지진이 일어난 후 주기가 약 1초 이상 또는 2초에서 20초까지 긴 주기로 흔들리는 지진파를 얘기합니다. 네. 이에 반대되는 지진파가 단주기 지진동인데 단주기 지진동은 저층 건물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장주기 지진동은 고층 빌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일본 지진 전문가들 역시 이번 미얀마 지진이 장주기 지진동의 가능성을 들며 지난 2011년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진원지에서 770km 떨어진 오사카의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부실 공사 흔적이 또 밝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건물은 방콕의 짜뚜짝 지역에 위치한 국립감사원 건물이었습니다. 네. 해당 건물을 중국 철로 제10국 집단 유한공사가 건설을 맡아 2024년 4월 최상층까지 구조 건설을 완성했고 지금은 내외부 유리벽과 내부 설비 공사 중이었습니다. 건설 예산은 21억 3,600만 바트, 하나 약 920억 원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태국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부실공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어제 속보로 건물에 사용 중이었던 철근에 대한 부정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태국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설계 도면상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호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 작업에 부실한 철강제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는 철근을 사용했을 경우 이번과 같은 지진파에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설상가상 어제 부실 철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명의 중국인들이 무너진 건물잔해 인근 컨테이너 박스에서 서류철을 잔뜩 옮기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해프닝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을 체포한 경찰들은 이들이 해당 건물을 건축하던 중국 회사의 직원들이라는 것을 밝혀내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태국 정부의 사고에 대해 건설 자재 품질 검증에 철저할 것과 지진 회복력에 대한 건설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국립 네. 여보세요? 네, 계속 전해 주시죠. 예. 이번 국립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는 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번 지진 피해의 여파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게다가 여진에 대한 공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민들, 동포들은 어떠신지요? 아직까지는 태국에서 우리 교민들의 피해 사실이 크게 접수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부 콘도의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콘도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호텔이나 지인들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콕 시내 중심에 있는 40여 개의 신축 콘도들이 건물 위험 지수가 높은 콘도로 밝혀지며 사람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주 태국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에서는 긴급 뉴스 채널을 편성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은 자연의 재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인재가 곁들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국의 패통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반나절이 가도록 국민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정부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신축 건물이 부실 철근으로 인해 붕괴했고 여진에 대한 공포가 루머를 만들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해 일하다 말고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의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이 전해드렸고요. 소식 전해드리는 가운데 전화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벌써 5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군사정부에서 집계한 사상자 수는 사망 2천여 명, 부상 3천여 명에 달합니다. 내전으로 사회 기반 시설은 와해됐고 이 행정력이 또 미비한 상황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참상까지 벌어진 건데요. 이런 비참한 상황은 군부 정권과 반군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강진 발생 5일째인데요. 내전 때문에 구호 활동까지 지금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네. 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얀마 내전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현재 미얀마 내전은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족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군부가 이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 선거에서 민족민주당이 상하원 의석 중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하니까는 군부는 투표일 전부터 네.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소집되는 2021년 2월 1일에 아침에 비상상태를 선포하고는 무력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다 무효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결국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합친 국민통합정부 NUG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결성됐고 네. 자신들이 미얀마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임시정부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무장투쟁 단계까지 들어간 거죠. 네. 여기에 독립 이후부터 변경 지역에서 계속 무장투쟁을 벌여왔던 소수민족들도 가세하면서 반군부 연합 무장투쟁이 벌어지면서 내전이 계속 심화되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2021년 군부 쿠데타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렇죠. 원인인 네, 건데 네. 사실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내전이었죠. 내전 상태였던 그러니까 미얀마는 엄격히 말하면 현대사 사상 가장 긴 내전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이번 내전도 그 내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원래 미얀마는 서기 11세기 그 미얀마 중심에 있던 버마 왕국이 그 원형인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네. 이 식민지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죠. 그 주축 세력이 버마 독립군이었는데 이 버마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웅산 장군이 지도하는 버마 독립군이 주도가 돼 갖고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국호가 버마였죠. 버마라고 그렇죠. 버마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얀마 국토가 사실은 미얀마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국토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어느 정도 만들어준 국토에 더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버마족이 사는 인구 지금 주민의 70%가 사는 버마족이 사는 중앙지대 외에 변경 지역들을 영국 통치 때 붙었고 그래서 인구의 한 30%는 한 소수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변경 지역에 사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이제 버마로 합쳐지면서 아웅산 장군이 팡롱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우리 그럼 연방 정부로 만들자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하자마자 아웅산은 암살당해 죽고 친서방 세력들이 집권했고 아웅산 그 버마 독립군은 군부로 남아서 이제 지속이 됐다가 네. 1961년 그 내인의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줄곧 군부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네. 내윈의 군부는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어요? 내인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주된 배경은 앞서 말했던 그 소수민족 문제 때문입니다. 즉 소수민족들이 팡롱 협정을 맺어서 자기네의 독립과 자치를 보장받으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독립하고 나니까는 미얀마 중앙정부가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무장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군부가 나서서 이를 진압하게 되니까 그렇죠. 군부가 힘이 세진 거죠. 당연히. 네, 네, 네. 미얀마는 현재 한 160개 소수민족이 있고 정부가 인정한 소수민족만 130개고 예. 언어만 한 100개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북서부 변경주인 샨주, 샨주의 샨족 그리고 북부의 카친족, 남부의 카렌족 등은 아주 인구도 많고 주민도 많고 무장투쟁 능력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독립을 계속 무장투쟁을 벌여온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과의 내전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한 민주화 운동 어떻게 좀 가능했을까 싶네요. 계속 소수민족이 무장투쟁 내전이 지속되다 저강도 내전이었죠 물론. 그 와중에 1962년부터 쿠데타로 집권했던 레인 정권은 사실은 고립주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네.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1974년에 버마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만들었고 이 헌법을 계기로 해서 형식적으로는 군정을 종식했지만은 사실상 군복을 벗은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버마 사회주의 프로그램 당의 일당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완전히 특히 1974년부터 완전히 바깥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 고립적인 버마식 사회주의를 실시한 거죠. 네.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미얀마는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전락했고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건 사실 군부의 이권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1988년에 대규모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벌어졌고 이것다가 흔히 888 항쟁 혹은 88년 항쟁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군부가 무력 진압을 했고 하면서 또 레인의 정권을 완전히 또 군부 자체가 또 쿠데타를 이렇게 엎어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군정을 다시 또 복귀해버린 거죠. 네. 이때 한 사상자가 한 3,000명 이상이 됐고요. 당시 영국에서 귀환해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가 네. 민주화 영웅으로 떠올라서 이때부터 군부 대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운동당의 대결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가 이제 결국에는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축적이 쌓이면서 결국 군부는 2015년에 네. 다당제 선거, 완전한 다당제 선거를 실시하면서 했고 여기에 참가했던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당이 의석의 70% 이상을 얻으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기에는 크고 작은 민주화 시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 88 항쟁에 버금가는 샤프론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샤프론 혁명 당시 승려들이 많이 나왔고 승려들이 입었던 승복이 샤프론 색깔이어서 샤프론 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투쟁을 계기로 해서 미얀마 군부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개방하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세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는 또 이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위해서 아시아의 기한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 전에 미국은 버마는 중국의 세력권이라서 개입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버마 문제, 미얀마 문제에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와서 압력 개방해라, 민주화해라, 자꾸 압력을 국제사회가 압력을 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군부가 결국은 2008년 5월에 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서 민주화 일정을 내놓았고 이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당제 선거를 한다. 하지만은 의석의 25%는 군부가 지명한다. 그리고 국방 치안 관련 강령은 군부가 지정한다. 이게 약간의 민관과 군부의 권력 공유를 하는 헌법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헌법으로 통해서 결국 2011년 형식적인 민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당이 참가를 해갖고서 네. 의석의 70% 이상을 압승을 해서 결국 집권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체제는 민간과 군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석의 20%, 25%는 자동적으로 군부가 가져가고 네. 또 군부 정당이 또 따로 있었고 예.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국방 치안 관련 중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강요들은 군부가 지명하고 네. 그리고 또 아웅산 수치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 취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으로만 취임하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집권을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선거, 즉 2020년 11월 선거에서도 또 민족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제 군부가 이번에는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군부와 민간 정부가 같이 권력을 공유한다는 게 갈등의 불씨가 항상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안불안한 거죠. 네. 자, 군부가 왜 또 다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정으로 돌아가게 된 건지. 2020년 11월 총선에서 군부는 물론 자신들이 과반 이상을 획득할 거라고는 생각까지는 못했겠지만은 적어도 과거보단 의석을 많이 늘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 생각해 보니까 더 의석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야,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가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겠다. 그게 가장 컸었고 네. 또 하나는 앞서도 얘기했던 독립후 계속 지속되는 소수민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군부는 2017년에 서부 연안 라카인주에 있는 무슬림 주민들 소수민족의 로힝야족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가지고 네. 약 70만 명의 난민 위기가 로힝야족 난민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네. 군부가 이렇게 국제사회 비난을 무릅쓰고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일으킨 것은 사실상 자기들의 역할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한 거죠. 지금 봐라 난민 문제 있으니 우리 군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거죠. 그리고 또 버마족들 다수민족인 버마족들은 로힝야족이 무슬림이고 자기네들은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군부의 그 소탕 작전 강경책을 지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웅산 수치는 외국에서 지지도가 신망과 신뢰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너 왜 인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소수민족 난민 탄압에 가세를 하느냐. 네. 이렇게 되면서 군부는 군부대로 힘이 커지고 아웅산 수치는 국제적인 지위가 약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군부가 이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쿠데타를 다시 또 일으킨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강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지진 복구에 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내전에 이번 지진이. 여태까지 미얀마에서 지진과 태풍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이 네. 많이 불어서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2008년 5월에 14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사이클론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 나르기스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네. 당시 미얀마는 이 태풍이 부는 와중에서 이제 신헌법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14만 재산제가 나니까 이제 안팎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벌여야 된다. 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군부가 그걸 거부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럴 수는 다시 없었겠죠. 이제 네. 국회 다시 문을 열고서 외국의 구조 구호 활동을 받아들이면서 외국과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것이 앞서 말했던 이제 그 민주화로 가는 문호를 열기 시작한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2015년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는 길을 열게 된 거죠. 네. 현재 군부가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8년 당시와 이 쿠데타로 인해서 막강한 저항군 세력, 네. 저항 세력들 이른바 국민통합정부가 생겼고 4년 동안 내전 동안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내전에서 군부가 점점 패배하는 전투가 조금씩 생기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그 북부의 샨주, 서부의 라카인주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군이 대대적으로 대패를 해갖고서 네.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죠. 현재 미얀마 군사 정권 국토 면적으로만 보면은 한 25%밖에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5%가 제일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앙의 곡창지대고 산업지대고 대도시가 다 군부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의 한 70% 이상이 다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반군 및 소수민족들은 42%를 통제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사실 미얀마 독립 이전부터 소수민족이 살던 땅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군은 작년부터 막강했던 그 군사력이 위축이 되면서 반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진을 명분으로 해서 뭔가 타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지진이 이렇게 군부라든지 반군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있을까요? 반군은 지금 지진이 나자 그 다음 날부터 당분간 2주 동안 부분간 휴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방어적인 조치 외에는 취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진한 피해 지역을 공습하고 아직도 공습 등을 부분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사 정권도 앞서 말한 대로 4년간 내전 끝에 밀리는 상황인데 군사 작전은 현격히 위축돼 있고 뭔가 이제 명분을 만들어내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현재 군부는 내전에서 공군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었게 되니까 그리고 저기 반군 쪽은 전투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공군력을 유지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쿠데타 이후에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미얀마에 대한 도움을 주기는 사실 눈치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진이 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구조활동하겠다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얀마 군부로서는 이런 구조 활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들 타협을 해야 되고 그 명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지진 사태는 군부나 반군 모두에게 네. 뭔가 이 양날의 칼이 되지 않겠냐. 즉 군부 정권 내 민심 위반 커질 것은 분명하고 네. 또 반군 이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고 또 군부로서는 이를 명분으로 해서 뭔가 타협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외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또 변수가 되겠네요. 중국이 최대 변수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군부가 성장한 배경 중에는 그 앞서 말한 소수민족인데 네. 소수민족 외에도 또 독립 이후에 중국에서 건너왔던 국부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옛날 중국 내전 때 공산군에게 패한 국부군들이 네. 버마 북부를 점령했습니다. 이 북부군을 갖다가 무찔러 버리려고 쫓아내 버리려고 미얀마 군부가 현재 전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둘 사이의 우호 관계가 아주密切하게 쌓았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도 집권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네, 중국은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게 이것이 아주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